한지수와 강재현이 처음 만난 건 초등학교 3학년 짝꿍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어느 가을, 두 사람은 동창회 자리에서 다시 마주쳤죠. 낯선 듯 익숙한 얼굴, 어색한 듯 편안한 목소리.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반듯하고 성실한 성격 덕분에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는 편이었죠. 반면 재현은 고등학교를 마친 뒤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며 변변한 자리를 잡지 못한 채였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집안에서 홀어머니 강말순이 식당 일로 네 남매를 키워온 터라 재현은 늘 마음 한켠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았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이 된 건 제외하고 반년쯤 지난 때였습니다. 지수는 재현의 성실함과 따뜻한 눈빛에 마음을 열었고 재현은 지수 곁에 있으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복수는 딸이 사귀는 남자가 있다는 낌새를 눈치채면서도 딸 스스로 정리해주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재현이 결심을 굳힌 건 사귄 지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마음을 정한 그날부터 그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서 하루 12시간씩 책을 펼쳤고 밥도 제때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지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부모님께 말하지 못한 채 재현을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재현은 손이 떨리는 채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수험 번호를 3번이나 다시 읽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눈을 감았죠. 지수는 사무실 자리에서 재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전화를 끊고 그녀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본인도 구분하기 어려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현은 지수를 만나 작은 반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지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 어딘가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 오후 재현은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맞춰 입어보는 정장은 어깨가 조금 뻣뻣했지만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매무새를 고쳤습니다. 꽃집에서 고른 장미 한 다발을 손에 쥐고 지수와 함께 버스를 탔죠. 두 사람은 버스 안에서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지수의 부모님 집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재현은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문이 열리자 오복순이 나왔고 그녀는 재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반갑다는 말도 들어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한영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재현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고 테이블 위에는 이미 메모지와 볼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현이 꽃다발을 내밀자 오복수는 받아들고 주방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꽃을 꽃병에 꽂는 일 따위는 할 생각이 없다는 듯 그냥 싱크대 한켠에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죠. 한영수의 질문은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족관계, 학력, 직장, 재산, 형제수까지 하나하나 물어보며 메모지에 받아 적었습니다. 재현은 또박또박 대답했지만 말이 이어질수록 한영수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오복순이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첫 번째 말을 꺼냈습니다. 시동생이 셋이나 된다는 것, 그것도 아직 어리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장남 며느리가 감당해야 할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느냐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한영수는 미리 출력해온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두 사람의 생년월일로 뽑은 사주풀이였습니다. 궁합이 매우 나쁘다. 함께하면 한 사람이 반드시 크게 다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는 그것을 두 번째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오복수는 세 번째로 집안 형편을 거론했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남은 것이라곤 빚뿐이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한영수는 네 번째 이유를 꺼낼 때 잠깐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는 정서가 불안할 수 있다고.
성장 과정을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현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오복순이 마지막으로 꺼낸 말은 학력이었습니다. 대학을 나온 딸이 고등학교만 마친 남자와 사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살다 보면 반드시 그 차이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재현은 5가지를 모두 듣는 동안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 한 번도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옆에 앉아 입술을 꼭 다물고 있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한영수가 조용히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를 위해 여기서 끝내는 것이 맞다고. 차분하지만 완전히 다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지수는 화장실에서 나와 재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수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퇴근 후에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오복수는 딸의 기색을 살피면서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딸 스스로 정리할 것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이죠. 2주가 지난 어느 저녁, 지수는 먼저 재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짧은 문자 한 줄이었지만 재현은 그것만으로도 지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 벤치에서 오랫동안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시간이었지만 헤어지자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 지수는 직장 동료 민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민지는 지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선택해야지 결국. 지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 오복수는 지수를 불러 테이블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지인의 아들이라며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보라는 말을 오복수는 최대한 부드럽게 꺼냈습니다. 지수는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종이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지수는 옷장 문을 열고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통장과 도장을 챙겼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지퍼를 닫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크게 울렸죠. 거실로 나오자 한영수가 소파에서 일어나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옆을 조용히 지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복수는 끝내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정면을 바라볼 뿐이었죠. 재현의 집은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지수는 캐리어를 끌고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현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강말순이 마침 대문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선 지수를 보더니 미간을 좁히며 재현을 불렀습니다. 재현이 나와 지수의 짐을 받아들고 어머니를 설득하는 동안 강말순은 팔짱을 낀 채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날 밤 재현의 좁은 방에서 지수는 혼자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방에서 시동생들이 떠드는 소리, 강말순이 부엌에서 그릇을 부딪히는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지 못한 채 밤이 깊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자리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동거가 시작되고 첫 일주일은 조용했습니다. 강말순은 지수에게 직접 뭐라 하지 않았고 지수도 최대한 조심하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열흘째 되던 아침 강말순은 지수가 설거지를 끝낸 싱크대를 다시 들여다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기름기가 남았다며 처음부터 다시 닦으라고 했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수세미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로 강말순의 말은 날이 갈수록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밥 짓는 시간이 늦었다. 반찬이 짜다. 청소가 대충이다. 지적은 매일 아침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말수는 시동생들이 모두 앉은 자리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 가정을 업신여긴 집안에서 온 사람이 이 집 며느리 행세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막내 재미는 피식 웃었고 나머지 시동생들은 밥그릇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장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중요한 거래처 서류에 날짜를 잘못 기입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팀장이 조용히 불러 확인했고 지수는 처음으로 업무 중 실수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집에서 쌓인 긴장이 직장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재현이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는 강말순이 지수에게 목소리를 높이던 참이었습니다. 재현은 상황을 보고도 가방을 방에 내려놓으며 피곤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재현 앞에 앉았습니다. 강말순이 한 말들을 하나씩 꺼내놓으며 제발 중간에서 한마디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재현은 듣다가 어머니도 힘드신 분이라고 이해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수가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방문 앞에 자신의 짐이 나와 있었습니다. 옷가지가 담긴 비닐봉지 2개와 화장품 파우치가 문 앞 복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말수는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짐을 다시 방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어 보냈지만 답장은 2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재현이 돌아왔습니다. 지수는 말 대신 복도에 나왔던 짐을 가리켰습니다. 재현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대화가 오갔지만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재현은 지수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그날 밤 재현 옆에 누웠지만 등을 돌렸습니다. 천장 대신 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재현이 자신의 편인지 아닌지를요. 답은 이미 나와 있었지만 인정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던 날 재현은 분만실 앞 복도에서 2시간을 서성였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자 그는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강말순도 병원에 왔고 손자를 처음 안아드는 순간만큼은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병실 침대에서 바라보며 이제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말수는 아이를 씻기는 방법부터 젖먹이는 자세까지 사사건건 끼어들었습니다. 지수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를 돌보려 하면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 어김없이 따라왔습니다. 산후 몸조리도 채 끝나기 전에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다시 불씨를 키워갔습니다. 둘째가 생긴 것을 안 건 첫째가 돌을 막 지난 때였습니다. 지수는 기쁨보다 막막함이 먼저였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첫째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빠듯했습니다. 그녀는 다니던 직장에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직서를 내야 했습니다. 수입이 재현의 월급 하나로 줄어들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 팍팍해졌습니다. 재현은 야근이 잦아졌고 회식이 늘었으며 집에 있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수는 두 아이를 안고 달래며 밤을 버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강말수는 그런 지수를 보며 아이를 핑계로 집안일을 게을리한다는 말을 시동생들 앞에서 꺼냈습니다. 지수는 재현에게 분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전셋집이라도 따로 얻어 나가자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재현은 어머니 혼자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동생들 학비와 생활비를 함께 보태야 하는 형편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줄었고 거울을 보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친구 민지가 오랜만에 연락해 얼굴을 보자고 했을 때 지수는 나갈 기운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해 겨울 둘째가 밤사이 고열이 났습니다. 지수는 체온계를 확인하고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을 더 눌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지수는 첫째를 강말순 방 앞에 재워두고 둘째를 안은 채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한겨울 새벽 바람이 매서웠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접수대 앞에서 아이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는 지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기 의자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재현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수 옆에 앉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새벽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더 기다린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지수는 그날 새벽 비로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응급실에서 돌아온 다음 날 지수는 혼자 외출을 했습니다. 행선지는 동네 법률 상담센터였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울거나 흔들리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상담사는 이혼 절차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의 차이,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 양육비 산정 기준까지 하나씩 짚어주었습니다. 지수는 중요한 내용을 작은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며 그녀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재현 앞에 앉았습니다.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길게 설명하지 않고 짧게 꺼냈습니다. 재현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강말순을 불렀습니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앉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강말순은 지수의 말을 듣고 나서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현을 보며 잡을 필요 없다고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현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지수는 혼자 서류를 챙기고 혼자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민지가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지수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만큼은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정 기일이 잡히고 두 사람은 법원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재현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지수는 검은 코트를 걸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각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조정실 안에서 판사는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지수에게 인정했습니다. 재현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지수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이 그 도장 하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재현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지수는 잠시 바라보다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미련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붙잡고 싶다는 마음은 이미 그 새벽 응급실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수는 두 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첫째가 어디 가냐고 물었고 지수는 우리 새 집에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지가 미리 와서 짐을 날라두었습니다. 작은 빌라 2층, 방 2개짜리 집이었습니다. 지수는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혼자 부엌불을 켰습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각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친정 엄마 오복순이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지수야 괜찮니? 지수는 문자를 한참 들여다보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친정엄마 오복순의 문자를 받고 지수는 사흘을 망설였습니다. 답장을 쓰다 지우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토요일 아침 그녀는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입혔습니다. 어디 가는지 아이들이 물었지만 지수는 그냥 나가자고만 했습니다. 친정 아파트 앞에 서자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지수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오복수는 지수를 보는 대신 그 뒤에 서 있는 손자 둘을 먼저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몸을 낮춰 두 아이를 한꺼번에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들은 낯설지 않은 듯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오복수는 그 상태로 뒤로 물러서며 들어오라는 말 대신 몸으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섰습니다. 친정아빠 한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작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잠깐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오복순이 아이들을 안방으로 들여보내고 나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지수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복순은 먼저 말을 꺼내지 않고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제는 말해도 된다는 뜻임을 지수는 알았습니다. 지수는 동거를 시작하던 날부터 법원을 나오던 날까지를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강말순의 말들, 재현의 침묵, 새벽 응급실, 그리고 혼자 찍은 도장까지. 목소리는 담담했고 중간에 끊기지 않았습니다. 오복순은 한 번도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식탁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복순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재현을 돌려보내던 날 자신이 내세운 이유들이 전부 맞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데 5년이 더 걸렸다고 오복순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한영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미역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미역국이었습니다. 오복수는 지수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돌볼 테니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거창한 위로도 긴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짧은 말이 지수에게는 어떤 말보다 무겁고 따뜻하게 닿았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참으려 했지만 결국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오복수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미역국 끓는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안방에서는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가 소개해준 중소기업 채용 공고라며 링크가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5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한영수는 미역국을 지수 앞에 먼저 놓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다시 채워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이혼 후 6달이 지난 어느 봄 아침이었습니다. 지수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차렸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가방을 메었고 둘째는 신발을 거꾸로 신어 지수가 다시 바꿔서 신겨주었습니다. 작고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지수는 그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오복순에게 맡기고 나서 지수는 버스를 탔습니다. 새 직장 첫 출근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가로수 벚꽃이 한창이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보며 오늘이 4월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회사 건물 로비에서 사원증을 받았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카드 위에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목에 걸며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팀장 이선희는 지수를 자리로 안내하며 이력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경력 공백 기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부터 같이 일하게 됐다며 옆자리 동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지수는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오복수는 그 시각 손자 둘을 데리고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첫째를 유치원 앞에 내려주고 둘째를 안고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경사진 골목을 오르는 발걸음이 가뿐하지는 않았지만 오복수는 그 길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자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 재현은 매달 첫째 날 양육비를 빠짐없이 이체했습니다. 월 1회 아이들과의 면접 교섭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지수와는 아이 관련 문자만 주고받았고 그것으로 두 사람의 연락은 충분했습니다. 강말수는 재현이 퇴근 후 말이 없어진 것을 눈치챘지만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첫 월급날 지수는 퇴근길에 오복순에게 줄 봉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자신이 번 돈으로 채운 봉투였습니다. 오복순은 손사래를 치다가 지수가 끝까지 내밀자 말없이 받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으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저녁 민지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지는 지수의 얼굴을 한참 보다가 전보다도 눈빛이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복순이 이불을 덮어두고 갔습니다.
지수는 두 아이 사이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첫째의 숨소리, 둘째의 작은 손, 창밖으로 스며드는 봄밤의 공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내일 출근 시간을 맞추려면 일찍 자야 했습니다. 해야 할 일도 걱정해야 할 것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눈을 감으며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요. 창밖에서 바람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벚꽃이 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봄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이들의 이름을 나지막이 한 번씩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